자, 금리제도는 이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제도가 있는데 어떤 형태든 인플레가 심해지면 은행은 손해를 덜 보거나 안 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자,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 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어디에 있냐면 잠깐만요. 쭉 넘기면 자, 333페이지 333페이지 아래쪽에 자, 3번에 주택저당대출의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는요, 양거래 1번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요게 있고, 예,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34페이지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요것도 있고, 자, 맨 아래쪽에 쭉 가다 보면 양가로 3번에 체증식 상환 방식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해마다 최근 15년 동안 한 번을 빼놓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두 문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는 계산 문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이제 정부 지원 저당, 정부에서 개입하는 형태의 그 저당은 다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볼게요. 요거를요,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해줄게요.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자, 상환 방식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원금이라는 게 뭐냐면, 대출 원금은 이제 10,000원이다. 자, 이 원금은 애초에 빌려간 돈, 혹은 빌려준 돈을요, 원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기라는 게 있는데, 이 만기는요, 이 10,000원을 뭐 한꺼번에 갚든, 쪼개서 갚든, 어쨌거나, 이 마지막 1원까지도 모조리 갚기로 약속한 기간을요, 만기인데 4년 동안 갚으랍니다. 4년. 자, 그리고 이자율을요, 레이트, 이렇게 해줄게요. 레이트. 자, 이자율은요, 10%인데, 얘는 말이 없으면 연이자를 얘기합니다. 연. 만약에 매달 갚아라. 그럴 경우는 10% 나누기 12를 해준대요. 그러면 매월 이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매년 갚으라 한다면 10%씩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고정금리를 가정해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변동금리로 했다가는 금리가 계속 변동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논리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논리를 매우 간단히 하기 위해서 1월 1일 날 빌려줄 테니까 1월 1일 날 빌려줄 테니까 매년 말에 원금도 갚고 이자도 빌려갔으니까 빌린 거에 대한 이자도 1년치 이자씩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말에 원금도 갚고 빌린 거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랍니다. 납부하래요. 매년 말에 이렇게 간단히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잘 보면 표시가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삐딱삐딱한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뭐 괜찮죠? 이 정도라면 이렇게 다시 볼게요. 여기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볼게요. 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맨 먼저 원금을 자, 빌려줄 테니까 원금을 매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 해주고, 두 번째는요, 원리금 합계액을, 원금하고 이자 합계액을 매기 동일하게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채라는 게 한문으로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점점 늘려나가는 식으로, 이걸 다른 말로 점증식 이런 표현도 씁니다. 체증식, 점증식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비교. 자, 해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볼게요. 자, 보신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딱 쳐서 자, 잘 보면 이제 표시가 있는데 위에 불빛이 막 비춰갖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원금을 4년 동안 똑같이 쪼개서 갚으라는 얘기죠. 4년 동안 똑같이 쪼개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누기 4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기 4. 그러면 매년 갚을 뭐가 나와요? 원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매년 갚을 원금액.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밑그림을 먼저 딱 그려놓고, 자, 밑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잘 보면 이제 뭐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미쳐갖고. 자, 여기도 뭐가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얼마씩이냐면, 요 딱,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2,500원씩. 이렇게. 자,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좀 정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아이, 대충 그려!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지울까요? 자, 그냥 진행할게요. 짜증내실까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거나, 매년 얼마씩, 말에 얼마씩 갚으라고요? 2,500원씩 갚으랍니다. 2,500원.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2,500원씩 갚는데, 뭐 굳이 다 써볼게요. 2,500원씩 갚아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은행은 원금만 받으면 뭐 먹고 살아요?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자 받는 게 주업입니다. 은행은요, 싼 이자로 빌려서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거 있죠? 요걸 대금업 해줍니다.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좀 낮기 때문에 저리 대금업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동네 사채 아줌마들은 무지하게 자, 그 이자를 비싸게 받으려고 하죠. 고리 대금업자 해줍니다. 고리 대금업. 어쨌거나 돈 장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그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대출 같은 거 받으려면 서류도 많고 하니까 복잡해 보이지, 논리 자체는요 간단한 겁니다. 싼 이자로 돈 빌려서 비싼 이자로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그동안 9천만 원 갚았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1,000만 원 남았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지 1억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첫 해는 10,000원을 빌렸는데 1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1년치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빌린 것만큼 기간만큼 더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억을 빌렸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뒤에 그 계약을 취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하루치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은행은 절대 그 이자 안 받지 않습니다. 하루치라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물론 계약했다 바로 취소하면 이자 안 받지만 하루라도 지나면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붙는 겁니다. 하물며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동안 10,000원을 빌려 쓴 거 아닙니까? 1년치 이자를 내야 됩니다. 10,000원에 10%하면 얼마야?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00원.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7,500원 남아 있었네요. 그래서 7,500원이 남아 있는데 1년 지났으니까 1년 또 썼죠? 1년치 이자 내야 되겠네요. 75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3년째는요. 3년째는 10,000원에서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5,000원 남아 있었으니까 5,000원에 대해서 1년 지났으니까 500원의 이자를 딱 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4년째는요. 4년째는 10,000원에서 얘도 갚았죠? 5,000원 남았으니까 5,000원에 대한 이자, 죄송합니다. 2,500원 남았었죠? 2,500원에 대한 이자 250원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갚아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원금 균등사항 방식 해줍니다. 원금을 매기 똑같이 갚아나가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원금 균등사항 방식. 이번에 원리금 균등사항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년,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데, 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10,000원을 빌려주니까 원금이자 합쳐서 매기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랍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이제 3억을 빌려주면서 이 그 30년 동안에 매달 50만 원씩 납부하는데, 이 50만 원에는 이자도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3억을 빌려줄 테니까 이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납부하랍니다. 50만 원에는 이자도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 그러니까 매달 그냥 50만 원씩 통장에서 빼 나갈 거랍니다. 여기는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때 50만 원 계산할 때는 전 시간에 하긴 했는데 저당상수라는 공식을 집어넣으면 돼요. 저당상수는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입니다. 전 시간 하긴 했는데 이런 건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나요? 전 시간 하긴 했습니다. 그 공식.
A 화폐 시간같이 하면서 했습니다. 그거에 연금의 현가에서 역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여기다가 이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줍니다. 저당상수를 곱해주게 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나옵니다. 요거는 이 대충 나온 게 아니라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정확히 나온 공식의 숫자입니다. 3,155원이 돼요. 이게 바로 매기 갚을 뭐가 된다고요? 원리금 균. 이 공식 집어넣어서 정확히 계산한 나온 게 얼마라고요? 3,155원입니다. 전 시간에 간단히 공식 같은 거 여기다 적었었는데 그 공식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온 게 아닙니다. 정확히 나온 숫자예요. 그러면 이때 잘 보시면 요거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500원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제일 작게 출발하는 겁니다. 얘보다는 뭐라고요? 3,155원이니까 얘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500원인데 3,155원은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작게. 자, 3개. 여기는요, 잘 보면 여기 있습니다. 4개 이렇게. 자, 3,155원이니까 얘보다는 좀 작게.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보이네요. 딱 이렇게. 자, 옆으로 내려갈 때는 거의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로 잰 듯이 딱 이렇게 봐. 정확하죠? 이렇게. 자, 정확합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가 좀 이상해지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자, 거의 자로 딱 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원금과 이자로 쪼개 보겠습니다. 쪼갠다.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10,000원을 1년 동안 쓴 거 아닙니까? 1년치 이자 내야 되겠네요.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1,000원. 자, 1,000원 이자 내고, 그리고 항상요,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원금 상환액입니다. 2,155원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러니까 7,845원 남았으니까, 7,845원에 대해서 1년 썼으니까, 785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785원.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이 되는 겁니다. 2,370원. 자, 3년째는요. 3년째는 잠깐만요. 자, 3년 잠깐만요. 자, 3년째는 10,000원에서 자,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갚았죠? 그럼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이자가 얼마 붙냐면 548원 붙습니다. 548원. 이렇게 548원.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원금 상환이 된 겁니다. 얼마냐면 자, 2,607원. 2,607원. 이렇게 마지막 해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자는 점점 줄어들겠네요. 자, 이거 얼마냐면 287원 붙습니다. 287원.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이 된 겁니다. 2,868원. 2,868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자가 점점 줄어든 만큼 그 대신 뭐가 올라가요? 원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으니까 이자가 줄어든 만큼 뭐가 증가해요? 원금이 점점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 네 가지, 요 네 개 전부 합치게 되면 10,000원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도록 만든 공식이 뭐예요? 저당상수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체증식 알아보겠습니다. 체증식 혹은요, 점증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요,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얘는 어떤 뭐 법칙에 따라 이제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자,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자, 너 은행하고 차입자하고 이 약속하는 겁니다. 너 첫 해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으랍니다. 300원. 자,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으랍니다. 1,000원. 자, 세 번째는요, 3,700원 갚으랍니다. 원래는 이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 계산의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할게요. 3,700원 갚아라. 마지막 해는 남아있는 금액 5,000원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5,000원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의 편의상. 그러면 이자를 붙여볼게요.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9,700원 남았었네요. 9,700원을 1년 동안 썼으니까 97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970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1,300원 갚았으니까 자, 8,700원 남아 있었네요. 8,700원에 대해서 1년치 이자인 87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4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총 5,000원 갚았으니까 5,000원 남아 있었죠? 5,000원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1년 지났으니까 500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얼마라고요? 500원.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해서 저 갚아 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체증식 혹은 점증식이라는데, 자, 요거는 계산 문제 안 물어봅니다. 다만 요거는 거의 2년에 한 번 걸로, 3년에 2번 걸로 꼭 물어봅니다. 한 해는 요거 물어본 다음에 한 해는 요거 물어보고 하니까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할 겁니다. 계속 연습할 거니까 차근차근 하셔야지 잘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계속 할 겁니다. 이거 뭐 시험 볼 때까지 한 50번 정도 풀어볼 겁니다. 저랑 같이. 5번도 아니고 몇 번이라고요? 뭐 문제 계속 풀기도 하고 연습 문제도 하고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야, 어쨌거나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맨 먼저 기억하실 것은요. 대출 초기에 원금을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적게 갚는 게요? 체증식.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자, 원리금 지불액도 가장 많이 지불하는 게 초기에 뭐예요? 원금 균등. 가장 적게 지불하는 게 체증식. 얘는 뭐든지 중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기가 30년인데 이 3년 있다가 조기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찌감치 갚으려고 하죠. 그럼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갚아야 될 나머지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셋 중에? 체증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가장 적게 갚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체증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층에게. 왜냐하면 만기가 30년인데 말단일 때는 돈을 많이 못 벌죠. 조금만 갖고 그 다음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층에게 유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얘는 초창기 때는 원금은 거의 갚아 안 갚아요? 안 갚고 뭐 이자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30년인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갚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뭐 그때 가서 담보 가치는 폭락할 수 있고 회사도 노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회수를 못 한다면 은행은 상당히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얘가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이렇게 합니다. 원금 회수 크다. 근데 얘를 볼게요. 얘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갚아 안 갚아요? 갚죠. 처음부터 못 갚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 대리 뭐 과장 정도는 다는 게 일반적이고 담보 가치도 나중에 10년 있다가 우선 갑자기 앞에 뭐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오니까 뭐 폭락하고 그러는 거지 갑자기 폭락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 만기가 30년인데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됐으면 남은 금액이 얼마 돼야 한대요? 얼마 안 된다입니다. 착착 갚아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뭐든지 중간입니다. 원금 회수 위험이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그래서 은행도 항상 자기네들도 위험이 커지죠. 그럼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위험이 작으면요 낮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얘가 자, 요게 이제 이자율이 가장 높다. 레이트 해주면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가요, 이자율이 가장 낮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자율이 뭐든지 중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거의 다 맞춥니다. 거의 맞춰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자, 어디냐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 334페이지 볼게요.
334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박스 바로 아래 기출문제. 자, 찾으셨나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자, 얘는요, 원금은 똑같이 줄어들지만 이자가 250원씩 딱딱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리금 지불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원리금 지불액은. 아시겠죠? 그리고 대출 잔액도 남아있는 금액도 처음에 2,500원 갚았으니까 7,500원 남았죠? 여기서 또 2,500원 갚았으니까 5,000원 남았고 여기서 2,500원 남았고 빵원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전체 대출간 만료 시에 누적된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다. 일단 자, 얘랑 비교한다면 둘 다 10,000원 갚는 거는 똑같아 안 똑같아요? 아, 둘 다 원금 10,000원 갚는 건 같아요 안 같아요? 왜냐면 떼먹지 않은 이상은 다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얘는 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낮고 얘는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얘가 은행한테 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저거는 이자율이 동일하다고 간주한 거지 실제는 얘가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줄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원금 이자를 준 돈이 얘보다는 얘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갚아야 안 갚아요? 갚으니까 나중에는 뭐 이자 줄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은행한테 준 원리 금액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요거고, 얘 가장 많이 준 게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요거는 항상 중간이고. 이해가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자, 이 334페이지 맨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기출문제 있을 겁니다. 박스 바로 아래. 찾으셨나요? 자, 334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박스 바로 아래.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매 기간에 상환하는 이자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얘는 이자가 점점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들죠. 그 대신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맞는 거네요. 2번 볼게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비하여 원금 균등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작다. 왜냐하면 초기에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갚죠. 그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게 되면 만기가 30년인데 3년 있다 조기 상환할 때 얘가 얘보다는 더 많이 갚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대출 잔액은 더 작겠네요. 이해가 되겠나요? 에이, 지금 30년이 만기인데 3년 있다가 조기 상환하려고 하는데 얘보다는 얘가 초기에 더 많이 갚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상환해야 될 나머지 대출 잔액이 작다 해줘야 돼요. 맞죠? 이렇게. 오른쪽 볼게요. 335페이지 5에서 한 8번째 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에 미래소득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 차입자. 미래소득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 차입자가 젊은 층 아닙니까?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3번 볼게요. 점증 상환 방식은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하여 이자 부담이 크다. 이 셋 중에서 이자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점증이 아닙니까? 이자 부담이 크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점증 상환 방식이 가장 크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자,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이자율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을 것이고 얘는 이자가 가장 낮죠. 이자 수입이 가장 작을 것이고 얘는 중간입니다. 근데 이자 수입의 크기는요, 얘가 가장 이자 수입이 클 것이고 그 다음 얘가 되는 거겠죠.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35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50페이지. 자, 다른 것들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식도 있는데 만기 일시 상환이다 해갖고 만기 한꺼번에 갚는 이런 방식도 있고 한 건데 이런 것들은 시험이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요약집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뭘 가지고라고요? 요약집 가지고 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채 금융과 관련돼서 자, 이 세 번째 테마까지 이제 공부한 겁니다.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대출책 자, 350페이지 부동산 증권론 한 다음에 바로 밑에 제1절에 저당의 유동화 제도 요거 알아볼 겁니다. 요게 그래도 좀 까탈스러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저당의 유동화 제도,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대출의 유동화 제도,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요. 자,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로 바꿔치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동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한테 친구한테 돈을 30년 동안 돈 빌려줬는데 돈이 갑자기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친구한테 30년 동안 돈을 이제 1억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일찌감치 갚으라니까 싫다고 하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 대출 채권을 누구한테 파는 겁니다. 누구한테 돈 받을 권리 파는 거죠. 그럼 바로 돈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유동화 시킨다. 장래 받을,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채권을 당장 현금화 시키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유동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걸 유동화 제도로 하는데 요게 뭐가 있냐면 저 볼게요. 여기 이제 신한은행이 딱 있습니다. 신한은행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신한은행. 제가 신한은행에 예금 한 적도 없는데 자꾸 신한은행이 자꾸 나오네요. 이렇게 하나은행 쓸 걸. 제가 신한은행이 이제 어떤 신도시가 딱 들어선다고 하길래 자, 신도시에 지점을 딱 입점을 시켰습니다. 신한은행. 그래서 이제 100억을 예금 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자, 2억씩 해갖고 총 50명한테 딱 빌려준 겁니다. 주택 소비자들. 주택 소비자한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자, 더 자금을 딱 빌려주게 되면 두 가지 권리. 첫 번째는요, 당연히 돈을 빌렸으니까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 이렇게 해줄게요. 자, 요거는요, 요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요, 민법에 따르면 채권해줍니다. 특정 사람한테 이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채권.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있어 없어요? 요거 팔아서 남들보다는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요걸요, 저당권 이렇게 하는데 이 저당권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뭐에 대한 권리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권 해줍니다. 물권. 그래서 두 가지 권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자, 문제는요, 100억을 예금받아서 50명한테 2억씩 빌려주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별 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빌려주는 자금의 이름이 보금자리론인데 최장 만기가 50년짜리까지 있습니다. 몇 년짜리라고요? 50년. 그러다 보니까 이 100억을 한 방에 빌려주고 났더니 50년 동안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무슨 1억씩 예금하고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3만원, 4만원 예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트윈토비 같은 경우는 특히 집단대출이라고 해서 이 5,000명이 와서 서로 막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똑 떨어진다. 이걸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100억을 찔끔찔끔 예금 받아서 한 방에 50만원한테 빌려주고 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뭐 3만원씩 4만원씩 예금 받아서 언제 이거를 5,000명한테 빌려줍니까? 큰일 났네. 뭐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도 이제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까하고 이제 다른 겁니다. 어쨌거나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들이 거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가 한 번에 언뜻 듣는 순간 이 세금이 묵직해 보이는 세금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이 국세는 우리 세금 내죠? 그럼 전부 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가가치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있죠? 어쩐지 듣기에
묵직해 보여, 안 묵직해 보여요? 담배세 이런 것보다 묵직해 보이죠? 이런 건 전부 다 국세입니다. 우리가 이 세금을 내게 되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년 동안에 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정부에서 정부가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요걸 예산 편성에 집행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세금 갖다가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나면 다 빌려주면 다른 걸로 쓸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노인 복지도 써야 되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애들 뭐 복지로 쓰기도 해야 되고 쓸 돈 무지하게 많아요. 저거요. 딱딱 쪼개서 다 쓰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빌려서 대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나? 주변에 이제 국민은행이 있길래 국민은행에서 돈을 살짝 빌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은행도 그냥 빌려줘요? 이자를 받으려고 해요? 이자 받으려고 할까 합니까? 요거를요 콜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들 간에 이 초단기적인 금리를 뭐라 한다고요? 콜금리 해주는데 이게 왜 콜금리냐면 은행장들끼리는 알아 몰라요? 다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술도 마시고 그죠? 장인들끼리 이제 보증계약 같은 것도 체결하고 하다 보니까 둘이 알아 몰라요? 아니니까 전화해서 돈이 급하니까 한 50, 30억 정도만 얼른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전화상으로 이제 대출 신청한다 해서 이걸 뭐라고요? 콜 금리 해주는데 요거는 지들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금융당국에서 다 정해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신한은행이 돈이 없으면 국민은행도 돈 있어 없어요? 얘도 다 돈 빌렸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의 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다른 방법은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기관 성격의 투자자를요. 기관 투자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증권시장에 가면 이제 투자자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우리 같은 이제 일반적인 뭐 개인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성격의 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기관 투자자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읍니다. 알겠죠? 많은 사람도 돈을 긁어 모으는 걸 펀딩한다 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주로 주식이나 채권인 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긴 이익을요, 투자자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눠주는 이러한 형태의 기관 성격의 투자자를요, 기관 투자자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가장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사입니다. 자, 이걸 줄여서 생보사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예금 보험료 받아 안 받아요? 받은 걸 가지고 그 어디다가요? 그 곧바로 이제 금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 터지면 물어주는 게 아니라 똘똘한 애들 채용해서 이거를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막 불립니다. 불린 다음에 그 나중에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불나면 물어주겠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투자 신탁사들 줄여서 이제 투신사 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미래에셋이라든가 뭐 삼성 자산운용이라든가 키움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이런 데 있죠. 이런 한화투자증권 이런 전부 다 투자 신탁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들을 수많은 사람한테 돈을 긁어 모은 다음에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가가 많이 좋아지면 투자자한테 많이 돌려주는 거고 주가가 폭락하면요 거의 못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데를 다 뭐라 한다고요? 투자 신탁사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 내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연금 내는 게 있는데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도 내고 사적 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연금을 긁어 모은 거를요 연금 펀드 혹은 연기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냥 가만히 금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람들 시켜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디 투자한다고요? 주식, 뭐 홈플러스라든가 삼성생명 이런 데 막 투자합니다. 그래서 돈 풀린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종금사 해주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어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종금사라는데 얘네들도 돈을 긁어 모은 돈을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은행도 저축은행이라든가 일반 시중은행도 이 돈을 아까 예금 받아서 대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얘네들 뭐가 된다고요? 기관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은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인데 얘네들은요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자 주로 이제 돈을 긁어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이런 법은 없어요. 자 어떤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때로는요 금이라든가 은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고 달러라든가 엔화 이런 외국의 화폐 있죠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돈 될 만한 거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신한은행에 돈을 빌려줬으면 원리금 수취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이 권리를 얘들한테 팔아보자.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럼 얘들이 만약에 사준다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이 권리를 얘들이 사준다면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이 권리를 어떤 소비자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 돈을 또 빌려주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겨 안 생겨요? 이걸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말리하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100억만 가지고도 5천 명 이상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그러니까 한번 돈 빌려주면 30년이고 40년 묶어있는 채권 아닙니까? 이걸 바로 팔아치우면 바로 돈 돼야 한대요? 이걸 유동화 시킨다 입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는 이 기관 투자자가 안 사줬다는 얘기죠. 왜 안 사줬나 볼게요. 자, 왜 안 사줬냐면, 자, 1억짜리, 예를 들어 간단히 하기 위해서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최대 이제 7천만 원까지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얘한테 다 팔아치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신한은행이 납니다. 난데 내가 얘한테 얼마 빌렸어요?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기관 투자한테 파는 겁니다. 매각이라는 것은 돈 받고 다 팔아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게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얘가 여기 가서 돈 갖고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얘가 원금이자 갚아 안 갚아요? 갚으면 이제 전달해 주면 돼요. 근데 원금이자를 받았는데 그대로 전달해줘요? 삥을 뜯고 넘겨야 돼요? 삥을 뜯고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의 주업이 뭡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업이죠? 근데 이걸 다 팔아치우면 얘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얘는 들어온 돈에서 삥을 뜯고 넘깁니다. 그게 삥이 이자보다 크면 이게 하려고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은 절대 손해난 일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보다 이 수수료가 더 크면 이게 하려고 할 겁니다. 삥이 크다면. 되셨죠? 근데 문제는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인데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가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옆에 이제 장례 시장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 병원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앞에 보니까 장례 시장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아침마다 창문만 열면 아침부터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이제 발인 같은 거 하면서 시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시체가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하니까 집값 올라가 떨어져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회사를 잘 댕기면 상관없는데, 이 재수 없어서 회사까지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안 되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대신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팔아서 이 배당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건데 어쨌거나 이것저것 빼고 났더니 경매도 들어갔더니 이것저것 빼고 나서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치자. 얼마 들어왔다고요? 다시 할게요. 7천만 원 빌려줬으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경매로 들어가서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럼 3천만 원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삥 뜯고.
아, 얘가 대출해 준 거 아닙니까? 권리를 다 팔아치운 거니까. 그럼 얘가 이런 손해날 짓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얘가 은행도 아니고, 또 여기다 삥까지 뜯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 실이 없었던 그런 제도고,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요, IMF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간단히, 이 취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뭐 상당 뭐 그렇지만, 기업들 간의 거래는 거의 다 외상거래였었습니다. A는 B한테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A가 그러는 겁니다. 너 뭐 믿고 외상으로 파느냐 했더니 얘가 어음을 써드리겠답니다. 뭘 써준다고요? 어음은 돈이 지금 당장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다는 유가증권입니다. 근데 요거는 자기도 나중에 회수를 못하는 바람에 그 어음대금을 못 주기도 합니다. 자기도 막 돈을 못 받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리고 B는 또 C한테 이제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음을 써줘 안 써줘요? 나중에 돈 갚겠다고 어음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C는 또 이제 대기업한테 이제 외상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하청기업이다. 이걸요 대기업이다 해줍니다. 근데 1997년 1월 달부터 이제 한모철강이 무너졌습니다. 자, 무너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뭐 정권의 밑보였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장사가 이제 안 되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망하니까 한보철강이 망하니까 한보철강을 구성하는 하청업체가 4,0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망하니까 이 줄 돈 있어 없어요? 얘 줄 돈 없는 거죠? 얘도 회수를 못하니까 줄 돈 있어 없어요? 없네요. 얘도 회수를 못하니까 줄 돈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걸 연쇄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연쇄부도. 그 이후에 그 혜태라든가 진도, 진로, 뉴코아, 한신, 공영 그 말 많은 쌍방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아자동차도 결국 무너졌는데 기아자동차는 하청업체가 거의 5,000개가 넘어갔습니다. 줄줄이 막 다 부도난 겁니다. 알겠죠? 기아자동차가 무너지는 바람에 하청업체가 전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심이 있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막 쫄쫄 긁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결국 자살까지 하고 막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은행에서 예금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생산활동 같은 거 하는데 얘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 돈을 갚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행도 우리 같은 소비의 주체를 가계 이렇게 합니다. 가정경제. 이 가계로부터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도 돈을 회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주는 이런 형태가 됐던 겁니다. 국민경제가 박살이 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도 거의 10%가 넘어갔고, 자, 물론 미국의 경제 대공할 때는 30%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택도 안 되지만 10%란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는 종합주가지수도 400선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개판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은 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거래가 안 되니까 건설업자들도 이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거죠. 건물 지어봐야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건물도 안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체를 구성하는 하청업체도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있었던 이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자, 이걸 막아야 이거 어느 정도 더 이상 진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결국은요, 97년 11월 달에 굴욕적으로 IMF로부터 돈을 빌려온 겁니다. 빌려와서, 자, 이 만기가 도래한 2천억 달러를 일단 돌려막고, 그리고, 자, 이 당시에 95년도부터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은행 돈을, 은행이 망하죠?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5천만 원인데, 그 당시에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선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예금자들 돈에 사람당, 한 명당 2천만 원까지는 돌려주기로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이 보증선 거니까 돈 돌려줘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부실했던 은행이 뭐 제일은행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은행, 듣도 보도 못한 서울은행 있죠. 그다음 조흥은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은행 요 네 가지가 가장 부실했던 은행입니다. 얘네들은 기업들이 대기업이 돈 빌려달라면 100억 빌려달라면 100억 빌려주면 되는데 그냥 200억 빌려주고 그랬습니다. 이걸 꺾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대기업 하면 막 뭐라고요? 뭐 그냥 막 무조건 빌려준 겁니다. 아시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막 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금자 돈을 못 돌려주는 형태가 된 겁니다. 회수를 못하는 바람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증 섰어 안 섰어요? 보증 섰으니까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공적 자금이 세금하고 IMF부터 빌린 돈을 투입해서 이 예금자 돈을 일단 막아줬던 겁니다. 막아줬으니까 이제 회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적 자금 세금도 회수해야 되고 IMF부터 빌린 돈도 갚아줘야 되죠. 얘들을 이제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뉴브릿지라는 미국계 사모펀드에다가 투자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모펀드에 매각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사모펀드는요, 이 미국에 주로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운영하는데 얘네들은 공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재벌들끼리 이렇게 돈을 긁어 모읍니다. 사적으로. 재벌들의 돈들을요, 그 사적으로 긁어 모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주로 이제 외국에 있는 부실 기업들을 구입합니다. 망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죠. 구입하게 되면 이제 걔네 돈을 투입하니까 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리고 그 최고 경영자를 좋은 사람 채용해서 이제 운영을 잘 하는 척 하게 되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폭등했을 때 그때 이제 팔아치우고 토끼는 겁니다. 이걸 먹튀라는 겁니다. 이런 걸 주로 하는 게 이제 사모펀드들입니다. 아주 자본주의를 아주 교란시키는 아주 못된 애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론스타라든가 KKR, 뭐 블랙스톤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사모펀드들이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 있죠?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열심히 공장 차려도 돈 버냐?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거죠. 그냥 부실기업 구입하면 바로 막 주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겁니다. 아주 손쉽게 벌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집단들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거의 이게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집단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론스타가 그 당시에 외환은행을 구입해서 1조 한 4천억 정도에 구입해서 2003년도에 거의 한 4조 정도 남겨 토낀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집단이 이겁니다. 문제도 많고. 그래서 어제가나 뉴브릿지라는 외국계 미국 사모펀드에 팔아서 얘네들이 몇 년 운영하다가 이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지금은요,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영국계 은행에 팔아치운 겁니다. 지금은 여기 영국은행입니다. 누구 은행이라고요? 영국은행. 그리고 이제 서울은행은요, 하나은행, 이거 처음에 안 나와요. 그냥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은행은요, 하나은행에 매각했고, 조흥은행은요, 신한은행에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은행은요, 얘는 팔다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팔다가 못 팔았습니다. 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거의 팔려다가 못 팔았습니다. 알겠죠? 팔아서 어떻게 노인 복지 이런 걸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못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전신이 어디냐면 이 상업은행입니다. 이 상업은행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입니다. 한국 천일은행과 같고 1890년도에 만든 은행입니다. 최초의 은행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은행이고, 한일은행 요것도 전통적으로 1930년대에 만든 은행인데, 요게가 이제 가장 부실했던 은행입니다. 거의 손을 못 댈 수 있는 못된 은행이에요. 알죠? 요거에 돈을 막아줬던 거죠. 막아주고서 두 개를 합병시켜서 한빛은행으로 바꿔놨는데, 한빛. 자, 근데 얘는 어감이 한빛하니까 그러냐도 느낌이 안 좋은데, 한빛한다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부실 투성인 은행인데 거기다가 한빛하니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은행, 평화은행까지 붙여서 이제 우리은행으로 바꿔놨는데,
얘네들은 계속 안 팔려서 결국은요 정부의 은행이었습니다. 이 예금보험공사인 정부투자기관에서 60%를 넘게 갖고 있었던 정부은행이었습니다. 정부은행. 그러다가 계속 안 팔린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60%의 그 정부 투자 지분 중에 한 30% 정도가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마지막 지분을 전부 다 이 금융기관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거는 민간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뭘 바뀌었다고요? 민영화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게 은행 돈을 좀 막아줬고, 그 다음에 이 살생부라는 걸 만들어서 자, 이런 기업은 살리겠다, 저런 기업은 죽이겠다 나온 겁니다. 자, 사람이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를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꿀럭꿀럭 하면서. 그죠? 근데 만약에 나갈 피는 있는데 들어오는 피가 없다. 그럼 죽는 겁니다. 자, 들어온 피는 있는데 나갈 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죽는 겁니다. 기업은요, 당자 계정이라는 걸 통해서 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을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나갈 돈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외상값도 줘야 되고, 종업 월급도 한 10년째 밀려있고, 5년째 밀려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 막 갚아야 되고, 갚으라고 난리고, 그러면 나갈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들어온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곧바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살생부라는 나중에 BIS라는 비율을 정해서 이 기업은 살리겠다는 얘기는 그 기업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은 죽이겠다. 그러면 돈 안 빌려주겠다. 돈 안 빌려주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부동산 경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그래서 자,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 거래도 뜬 끊기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1억도 안 됐습니다. 1억도 안 되고, 이렇게 막 뚝뚝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건설업자는 건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건물 지어봐야 안 팔리는데 왜 짓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자는 손가락 빨고 있고, 건설업자가 손가락 바르니까 하청업체, 무시하게 많은 하청업체 다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 빨고. 그죠? 그래, 안 되겠다. 이 주택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 뭘 살리겠다고요? 주택 경기만 살아난다면 일반 경제까지 좋아질 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요,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 나온 겁니다. 웬만하면 사주겠다. 그러면 은행은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 돈을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이거를 얘들이 사준다고 했으니까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걸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겨 안 생겨요? 이거를 얘들이 사준다니까 또 파는 거죠. 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은행들은 대출 자산이 풍부해져 안 풍부해져요? 무지하게 풍부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 빌리기가 쉬워져 안 쉬워져요? 쉬워지니까 아파트 살려는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살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누가 신났어요? 건설업자가 신났네요. 건설업자도 아파트 지으면 잘 팔릴 거에 상대죠. 이제 건설업자들도 슬슬 이제 아파트 막 지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도 또 신났죠. 이러면서 이 2000년서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무지하게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1억 정도 되는 게 3만적이면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개업자가 하루에 계약서를 20개를 썼다는 그런 믿기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 서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뚝뚝 올라가 안 올라가요? 무지하게 올라가서 1억짜리가 급기야는 뭐 20억, 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경우는 50,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60억 이렇게도 올라가고 무지하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을 안 팔았던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신흥 갑부가 된 겁니다. 신흥 부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갖고 있었던 사람 있죠? 이 사람 무지하게 부자가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얘들도 돈이 있어야 이걸 사들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이 권리를 그대로 팔아치운 게 아니라 요거를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인 채권의 형태로 파는 건데 요거를요 모기지라는 게 담보대출액을 얘기합니다. 담보대출을 이거 백이라는 게 요걸 기초로 한 아니면 담보로 한 증권을요 이걸 시큐리티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요 저당 담보증권 이렇게 합니다. 저당 담보증권이라는데 얘는 지급 보증해주겠다 나온 겁니다. 뭐라겠다고요? 지급 보증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신한은행이 납니다. 내가 얘한테 돈 빌렸어 안 빌렸어? 7천만 원? 1억짜리 구입한다고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보통 2천억, 3천억 정도 이렇게 거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권리가 여기에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다시 할게요. 내가 7천만 원 빌려줬으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랑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고 얘와 얘는 더더욱 모르는 사이죠. 그래서 나는 중간에 서서 그 전달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전달.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그냥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을 뜯고 넘깁니다. 얘도 결국 삥 뜯은 상태에서 MBS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삥 뜯고 넘겨준 꼴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는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라 7천만 원 빌려줬으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경매로 들어왔더니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3천만 원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삥 뜯고 넘겨주려고 했더니 뭘 하겠다고요? 지급보증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 다 줘야 됩니다. 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매력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기 시작했죠. 결국은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IMF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제도가 뭐예요? MBS 제도입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애초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요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출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요 이렇게 애초에 은행들을요 1차 시장의 대출자라고 해서 1차 저당 대출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얘는요 2차 시장의 대출자라고 해서 2차 저당 대출자. 이 구조 자체를 간혹 다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기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맨 아래에서 7번째 줄 볼게요. 1차 저당 시장 찾았죠? 350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1차 저당 시장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1번 해볼게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 이런 시장. 자,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을요 1차 저당 시장. 2번 볼게요. 이때 자 얘네들은 돈을 빌려줬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갖고 있으면 이 권리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2번. 자, 이때 1차 저당 대출자들은요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어디에 판다고요? 2차 시장에 팔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351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2차 저당 시장. 1번 볼게요.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구성되는 시장. 저당 대출 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 있죠. 요걸요 2차 시장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이제 이걸 구입할 때 이제 대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율 같은 게 비슷한 거 있죠. 이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 패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00억, 1000억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파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얘들도 마찬가지로 구입한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데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MBS 형태로 팔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에 1차 대출 기간은요. 자, 2번에 두 번째 줄 볼게요. 2차 대출 기간 역시 저당 패키지를 여기저기서 비슷한 거 긁어 모은 거 있죠? 이걸 꾸러미 요건 패키지 해줍니다. 그래서 자, 저당 패키지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MBS를 만들어서 기관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저기서 그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거 있죠? 이걸 갖고 있으면 이자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갖고 있을 수 있고 MBS 형태로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큰 3번입니다. 이번에 2차 저당 시장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얘랑 얘는 아는 사이지만 얘랑 얘를 알아 몰라요? 몰라요. 얘는 여기다 돈 갚으면 되고 안 갚으면 진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당을 유동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저당을 유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은 1차가 아니라 뭐예요? 2차 시장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MBS의 금리보다는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야 돼요. 알겠죠? 읽어볼게요. 그 밑에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저당이 유동화되려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1번 볼게요. 1차 시장의 금리라는 것은 담보대출 금리를 얘기합니다. 요게 2차 시장의 금리라는 것은 MBS 금리를 얘기합니다. 여기다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이제 돈 빌려줄 때 예를 들어 5% 빌려줬다고 치자. 그러면 5% 이자를 내왔네요. 내면 이걸 그냥 넘겨요? 삥을 뜯어 넘겨요? 삥을 뜯어 넘길 거 아닙니까? 한 0.3% 정도 떼고서 넘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도 그냥 넘겨요? 삥을 뜯어 넘겨요? 삥을 뜯고 넘기니까 MBS 얘들 삥 뜯은 상태에서 금리를 정하는 거니까 결국은요 0.2% 정도 떼고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실제 먹는 이자율은요 4.5% 정도가 됩니다. MBS 금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자, MBS 금리보다는 뭐가 높아야 돼요?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야 중간에 빼쓰는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얘들도 빼쓰는 돈이 있어야 이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얘들이 이제 결국 먹는 이자율이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건데 자, 기대 수익률보다 이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이제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요구 수익률은요, 우리 전 시간에 하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시장에서의 위험 수준 있죠? 요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되셨죠? 시장에서 어떤 전체적인 위험 수준 있죠? 근데 문제는 얘들이 정부 투자기관이 지급 보증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니까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험이 거의 없을 때 요구하는 수익률은요, 국공채 수익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공채 수익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아주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매력 있는 상품이네요. 이거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저당 수익률이, MBS의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의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 몇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가 많지는 않네요. 자, 350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기출문제. 자, 맨 아래 기출문제 찾으셨나요? 1차 저당대출 시장은요,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원하는 이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인데, 주택담보대출 시장 있죠? 이게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52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박스 아래 보면 1번 볼게요. 저당채권의 유동화는요,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 가구 비중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리기가 수월해지니까 돈 빌려서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죠. 자가소유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요,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대출 자금이 뚝 떨어지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걸 보통 여기서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겠죠. 돈이 막 풍족하게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일단은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요 추가로 공부할 내용이 이제 금융공사의 역할 같은 걸 조금 자세히 알 것이고, 그 다음에 MBS의 종류가 4가지 정도 됩니다. 4가지가 되는데 어디냐면요. 자, 355페이지 볼게요. 355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주택저당증권, 이걸 다른 말로 MBS라는 겁니다. 요 종류는 한 4가지 되는데, 이체증권, 그 밑으로 쭉 가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한 장 넘기시면, 자, 이 56페이지도 2개 정도 있죠. 근데 요거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요거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이렇게. 근데 아주 약간 복잡스럽지만 사실은요, 시험 목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시험 목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린 거죠. 요것만 살짝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요, 자, 이 금융공사의 역할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면 요거를 팔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서를 좀 달리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신한은행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다 팔아치우고 들어오는 돈에서 삑만 뜯으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돈을 먼저 시중은행한테 먼저 돈을 줍니다. 그걸 줘요. 그래, 뭘 대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은행이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이 돈의 이름이 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보금자리 뭐라고요? 론. 그러면 얘는 가장 큰 지급 조건은요,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고정금리이고 만기가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무지하게 깁니다. 자, 어쨌거나 돈 빌려줬으니까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요? 생기면 그 전에 미리 돈을 받았으니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한은 그냥 들어온 데서 삑만 뜯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자, 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 먼저 시작하냐 여기부터 먼저 시작하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융공사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보금자리론을 공급해야 됩니다. 뭘 공급한다고요?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MBS를 발행해서 뭘 발행한다고요? MBS를 발행해서 요 돈을 마련해 갖고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추가적인 역할도 정리할 건데 요건 잠시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